떠이선에서 세력을 키운 응우엔 삼형제의 반란이 응우엔 정권의 수도인 북쪽의 푸스원과 남쪽의 자딘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찐시 정권이 떠이선 반란의 진압을 명분으로 남하하여 오히려 푸스원을 함락했습니다. 이에 응우엔 삼형제는 찐시 정권에 귀속하였습니다. 이후 찐시 정권은 삼형제를 선봉으로 남쪽으로 도망친 응우엔 정권을 공격하였는데 북쪽에서 살아가던 찐시 정권의 군대는 남쪽에서 유행하는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응우엔 삼형제가 홀로 공격하였고 자딘까지 도망간 응우엔 정권 귀족들을 모조리 살해하며 떠이선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우엔 정권의 15살짜리 응우엔 푹 아인이 살아남아서 숨어 있었고 떠이선 군대가 철수하자 자딘을 탈환하고 자딘 정권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784년 응우엔 반후에가 지휘하는 떠이선 군대가 돌아왔고 곧 격퇴당하며 자딘은 다시 떠이선 왕조에게 넘어갔습니다. 한편 자딘 정권을 무너뜨린 후 떠이선 왕조는 응우엔 반후에를 선봉으로 북쪽으로도 진군하여 푸스원을 무너뜨리고 탕롱으로 진군했고 찐시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아울러 당시 레 왕조의 황제는 허울뿐인 존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떠이선 왕조는 베트남 전국을 통일한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응우의 삼형제 중 큰형 반약은 중앙에서 황제로 등극하고 둘째 반느는 남쪽 자딘 일대를, 막내 반후에는 타인후아부터 투언후아까지 북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핵심은 북부였기 때문에 황제는 큰형이 차지하였지만 실질적인 세력은 막내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한편 레 왕조의 황제는 북쪽으로 달아나 청의 원조를 구했는데 걸륭제는 레 왕조를 돕는다는 이유로 20만 대군을 파견하여 탕롱에 입성했습니다. 그러자 삼형제 중 가장 강력했던 반후에가 찬란하게 빛나는 천하의 중심이란 뜻으로 꽝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꽝중 황제는 푸스원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청의 탕롱 입성 소식을 듣자 곧장 탕롱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꽝중 황제는 북진하면서 청나라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며 적을 안심시켰는데 탕롱에 도착하자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 진격하니 청군의 기병은 코끼리 부대를 보고 놀라 모두 달아났고 요새로 물러나 수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1789년 청군과 레 왕조의 마지막 황제는 모두 청나라로 달아났고 이렇게 레 왕조마저 무너지며 베트남은 통일되었습니다. 이후 꽝중 황제는 사신을 보내 걸륭제에게 황제의 팔순잔치에 자신이 직접 참석할 테니 본인을 안남 국왕으로 책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790년 꽝중은 자신의 조카를 대신 팔순잔치에 보냈는데 청나라는 이를 알았음에도 그냥 넘어가면서 안남국은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꽝중 황제가 40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큰형 반약마저 사망하면서 떠이선 왕조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응우엔 푹 아인이 떠이선 왕조의 타도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로 도망쳐 기회를 노리던 응우엔 푹 아인은 삼형제의 땅이 나눠지는 혼란을 틈타 타이군과 메콩강 삼각주로 입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청과 전쟁을 벌이는 틈을 타 타이군과 함께 자딘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딘 정권이 다시 출범하였는데 1790년 꽝중 황제가 사망하자 자신감을 얻은 자딘 정권은 북진을 시작했고 북벌 10년 만에 후이년, 푸스원, 탕롱을 차례로 정복하며 1802년 베트남을 다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영토와 거의 일치하는 응우엔 왕조가 출범하였습니다. 통일 후 자롱 황제는 청에 사신을 보내 국왕 책봉을 요청하였고 청나라는 응우엔 왕조에게 비엔남, 즉 월남이라는 국호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다이비엣은 사라지고 비엔남이라는 국명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롱 황제는 푸스원을 후에로 계칭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후에가 남부와 북부를 모두 통치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권 초기 응우엔 왕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모든 왕조가 그렇듯 어떻게 중앙 집권을 확립하여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였습니다. 응우엔 정권은 청나라를 따라 중앙은 이호 예병 형공의 육부로 구성하고 지방은 성으로 통일하여 행정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한편 유학을 장려하여 중앙 집권을 도왔는데 응우엔의 유교 관리들은 오히려 청나라를 만주 오랑캐로 여기며 자신들만이 중국 문명을 계승한 정통 왕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롱 황제의 뒤를 이어
1820년 즉위한 민망 황제도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베트남 중심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침략했고 타이군을 내쫓고 친베트남 왕을 내세우며 캄보디아에 일종의 괴뢰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망 황제 사후에 타이와 친타이 캄보디아군에 의해 결국 병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영국의 동남아 침략에 고무된 프랑스가 1821년 베트남에 사절을 보내 통상을 요구하였지만 민망 황제는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꾸준히 통상을 요구하였는데 1842년 아편전쟁의 성공에 자극받은 프랑스가 1843년과 45년 전함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선교사를 파견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천주교 박해는 물론 선교사마저 살해하며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조선 역시 1860년대에 프랑스 선교사를 살해하며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을 볼 때 근대 베트남 역사는 근대 한반도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과 프랑스는 선교사 살해 문제로 전투를 벌였고 1859년 프랑스가 메콩강 삼각주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아울러 1862년 프랑스의 압력에 굴복해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조약으로 가톨릭은 자유롭게 포교할 수 있게 되었고 남부의 세계성을 프랑스에 할양하였으며 다낭을 비롯한 항구 3곳을 개방하고 배상금으로 은 400만 냥을 지급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조약으로 획득한 메콩강 삼각주 지역을 코친차이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분열과 식민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도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의 통상 요구에 굴복하여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베트남과 조선은 식민지화되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메콩강 삼각주에서 큰 이익을 본 프랑스는 다음 타겟으로 북쪽의 홍강 삼각주를 노렸고 1873년 해군 장교 가르니에가 홍강 삼각주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파리 코민이 성립하는 등 복잡한 국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군대를 증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프랑스는 홍강 삼각주를 포기하였고 그 대신에 사이공에서 제2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후에 조정은 코친차이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프랑스의 국익에 반하는 제3국과의 조약은 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2차 사이공 조약은 프랑스의 일시적 휴전의 결과로 체결한 조약일 뿐임을 후에 정권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 체결 이후 후에 정권은 청나라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1882년 프랑스의 해군 사령관 리비에르가 다시 하노이를 점령하였고 파견된 청나라의 흑기군이 사령관 리비에르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이번에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고 1883년과 84년에 각각 제1, 2차 후해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두 조약으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고 외교권이 프랑스에게 넘어갔습니다. 1862년 제1차 사이공 조약이 최초의 불평등 조약으로 체결된 이후 약 22년 만에 외교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대한제국도 1905년 우리가 을사늑약이라 부르는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니까 한반도는 최초의 불평등 조약 이후 약 30년 만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셈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베트남의 식민지화가 조선보다 조금 더 빨리 앞서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국이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청나라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청불전쟁입니다. 청불전쟁은 지난 청불전쟁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결과만 말씀드리면 양국은 천진평화조약을 체결하였고 청은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을 차지한 프랑스는 1887년 캄보디아까지 병합하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창설하고 총독을 파견하였습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후 3년 만에 국권까지 상실한 것인데요. 대한제국은 외교권 박탈 5년 후에 국권을 상실했으니 베트남이 좀 더 빠르게 식민지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베트남을 차지한 프랑스는 남부를 코친차이나, 중부를 안남, 북부를 통킹이라 칭하며 식민지, 보호국, 보호령으로 각각 다르게 다스렸는데 그 이유는 각 지역의 사정이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코친차이나에는 프랑스식 행정제도가 도입되었고 안남은 보호국으로 응우엔 왕조의 통치가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었습니다. 통킹은 베트남 행정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베트남인과 프랑스인이 같이 다스렸습니다.
대한제국이 국권 피탈 과정에서 일본에 저항했던 것처럼 베트남도 국권을 상실하기 전부터 프랑스에 대한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후에 정권의 측근들은 근황령을 발표하여 프랑스를 몰아내려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전의 지배체제를 복구하려 한 초보적인 저항운동이었을 뿐 본건적인 베트남 사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근황운동은 널리 퍼지지 못하고 곧 사라졌습니다. 이후 등장하여 베트남 독립운동의 초반부를 이끈 인물은 판보이쩌우입니다. 그는 1867년 중부 응해안성의 가난한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중국 고전을 공부하며 실력을 키웠고 향시에 합격하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판보이쩌우와 그 동료들은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을 동경했는데 일본 성공의 이유는 정치체제의 선진화, 즉 입헌군주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청나라에서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한 량치차오의 무술정병기, 신민설 등을 읽으며 서양의 정치사상을 공부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판보이쩌우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량치차오는 판보이쩌우를 만나 베트남의 실상을 글로 써서 세계에 알릴 것, 젊은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낼 것 등 두 가지를 조언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보이쩌우가 쓴 책이 월남 망국사이며 동경했던 일본의 수백 명의 유학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동류운동이라고 합니다. 동류는 동쪽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동쪽은 일본을 뜻합니다. 그 밖에 판보이쩌우는 근황운동의 지도자 호황후아탐과 무력투쟁을 실행하고 신해혁명을 통해 공화정을 배우고자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독립운동을 지속하였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고 1925년 상하이에서 프랑스 경찰에게 체포된 후 15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1940년 사망하였습니다. 판보이쩌우와 함께 베트남 독립운동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인물은 바로 호찌민인데요. 호찌민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